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엔 오래된 가방 하나, 그 안엔 손때 묻은 연습장과 잘 접힌 원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선 80세 김옥분 할머니. 손자의 대학 입학식을 다녀온 지 겨우 일주일. 그녀는 지금 자신만의 입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몰래 배운 글씨, 매일 새벽 눈 뜨자마자 외운 수험 과목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손자도 동네 사람들도 그녀가 왜 이 나이에 대학이라는 낯선 세계로 향하고 있는지. 그저 다들 말했죠.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왜 80세의 대학 입학을 결심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움직였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진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간직해온 무언가를 이루려는 걸까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의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평생을 준비해온 할머니의 꿈에 박수를 보내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40분. 동네 골목을 가르는 발자국 소리가 작게 울렸다. 두꺼운 누빔 외투 안에 잔뜩 웅크린 어깨, 김옥분 할머니는 조용히 발을 옮겼다. 운동화는 반쯤 풀린 끈을 끌며 축축한 시멘트 바닥을 미끄러지듯 걷고 손엔 물병 하나와 연습장, 필기도구, 그리고 책 한 권이 들린 작은 가방이 쥐어져 있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앞날에도 옥분 할머니는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다. 동네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요즘 옥분이 아줌마 어디 다니셔? 새벽같이 나가더라. 시장 가시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절? 그 길의 끝엔 시장도 병원도 절도 없었다. 시립도서관 뒤편, 오래된 건물 2층. 성인문해 교육반 초급반이라고 쓰인 작은 팻말. 누렇게 바랜 문짝을 열면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연필을 쥐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칠판 앞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은 자음 복습입니다. 기역부터 히읗까지 같이 써볼게요. 칠판에 가가 쓰이자 할머니는 급하게 연습장을 펼쳤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연필을 3개 쥐다 보니 종이는 종종 찢어졌다. 하지만 멈추는 일은 없었다. 내 손이 느려서 그렇지 마음은 빠르다오. 옆자리에 앉은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옥분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이 나이에 글을 배워서 뭘 하시게요? 그냥 심심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옥분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대답은 진실이 아니었다. 가방 안에 항상 넣어 다니는 접히고 또 접힌 낡은 종이 한 장. 그 안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주하나 할매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문장을 제대로 된 글씨로 한 장의 편지에 담아 보내고 싶었다. 그것이 옥분 할머니가 글을 배우는 이유였다. 할머니가 키운 손자, 주하는 서울의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였고 갓난아기 때부터 젖대신 쌀뜨물을 먹여가며 키웠다. 장학금을 받아 올라간 서울. 주하는 똑똑하고 바른 아이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할머니는 자신의 무지를 더 깊이 느꼈다. 자기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못 쓰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할매는 괜찮다.
공부는 너나 많이 해라.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나는 이제 배울 시기를 놓쳤다는 체념이 숨어 있었다. 그런 옥분 할머니의 마음을 뒤흔든 건 주안의 한마디였다. 할머니, 입학식에 못 오셔도 돼요. 멀잖아요. 그냥 편지나 한 장 보내줘요. 그 말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밤 옥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을 끄고 베개를 뒤집어가며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 편지도 못 쓰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자기 이름을 연습장에 처음 써보았다. 김, 옥, 분. 한 글자 한 글자. 가늘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눌러 썼다. 그게 김옥분 할머니가 문해학교를 찾아간 처음이자 진짜 이유였다. 기억, 니은, 디귿. 복순 할머니는 입으로 소리를 내며 연필을 따라 손을 움직였다. 공책은 지우개 자국으로 얼룩졌고 글자 하나 쓰는데 10번을 지웠다. 자음, 모음, 받침 헷갈리네잉. 혼잣말을 하며 다시 줄을 맞췄다. 칠판에 적힌 글씨는 멀고 흐렸다. 눈을 찌푸리며 쳐다보던 할머니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걸쳤다. 어르신, 이거 돋보기 새로 하나 맞추셔야겠어요. 선생님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이거 쓴 지가 20해 넘었어요. 그때 눈은 지금보다 나았지 으흠.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말끝마다 미안함이 묻어났다. 돈 들어가는 건 애들 먼저 써야죠. 할매는 그냥 있는 걸로 버텨야지. 다음 수업 시간엔 글씨 따라쓰기였다. 선생님이 쓰신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는 시간. 오늘의 문장입니다. 나는 책을 읽습니다. 할머니는 연필을 움켜쥐었다. 글씨를 한자 한자 눌러 썼다. 나는 책을 읽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가슴은 뛰었고 손은 떨렸다. 글자 하나가 종이에 남겨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되돌리고 있었다. 문장이 완성되자 할머니는 잠깐 멈춰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쓴 거 맞나? 혼잣말처럼 뱉은 그 말 뒤에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도 오래가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다른 분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그날 반찬은 콩나물국과 계란말이. 밥을 퍼주시던 자원봉사자가 물었다. 할머니는 왜 공부하세요? 이 나이엔 다 귀찮지 않으세요? 글이 필요해서요. 할머니는 작게 답했다. 아이고, 멋지시네. 근데 이제 좀 쉬셔도 될 텐데요. 쉰다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 교실 뒤편에 쌓인 책더미에서 할머니는 오래된 한자 사전을 발견했다. 한 장 한 장. 바스락대는 소리를 내며 넘기다가 문득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흑백으로 바랜 졸업사진. 교복을 입은 누군가가 빛바랜 눈빛으로 웃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입가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림이 스쳤다. 나는 저런 사진이 하나도 없네. 그날 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연습장을 펼쳤다. 연필을 쥔 손이 멈칫거렸다. 오늘은 못하겠다. 지친 기색이 얼굴을 덮었다. 하지만 연습장 한 귀퉁이에 미처 지우지 않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주안아, 할매는 너를
그 글을 바라보던 그녀는 다시 연필을 집어들었다. 펼친 연습장 위엔 주하나 할매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문장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하루에 10번, 20번을 써도 늘 처음인 것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글자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시간을 꺼내 들었다. 20살 무렵 복순 할머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성적은 늘 반에서 윗줄에 있었고 국어 시간에 칠판에 나가 시를 읽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복순이는 목소리가 참 곱다. 글도 잘 읽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시절. 학교를 졸업하면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었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고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고 싶었다. 그러나 그 꿈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무너졌다. 집안 형편이 그런 걸 어쩌겠니? 학교는 거기까지만 해라. 그날 이후 복수는 책가방을 내려놓았고 그 대신 장바구니를 들었다.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고 바느질과 김장을 배웠고 매일같이 남편의 점심 도시락을 쌌다. 세상은 그녀에게 글보다도 밥 짓는 법, 고무장갑 고르는 법, 장터에서 무 흥정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렇게 어느 날 첫 아이가 생겼고 곧 사라졌다.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본 채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돌며 혼자 참았던 그 열흘이 그녀의 삶을 영영 바꿔놓았다. 그 아이가 어른 됐으면 나보다 더 컸을 텐데. 그녀는 책상 한쪽에 놓인 가느다란 촌농 자국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매년 이맘때쯤 그 아이를 위해 조그만 촛불을 하나 켜던 습관이었다.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손자가 왔다. 작고 약하던 그 아이를 양은 솥에 쌀뜨물 끓이며 키웠다. 주하나, 너는 내 손에 온 두 번째 기회였다. 하지만 주하는 몰랐다. 할머니가 한글을 못 읽는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글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없다는 걸. 늘 누군가를 위해, 늘 가족을 위해 밥 짓고 일하고 참아온 삶. 이제 그 삶의 가장자리에서 복순 할머니는 자신을 위한 문장 하나를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고 구들장은 미지근했다.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연필을 꺼내 들었다. 오늘은 조금 더 예쁘게 써보고 싶었다. 그 주 일요일, 주한이 오랜만에 고향 집에 내려왔다. 서울 기숙사 생활로 한 달 넘게 얼굴을 못 본 터였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미리 장을 봐두고 냉동실에 넣어둔 나물과 전을 꺼내어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쌀은 안 씻어도 된다. 햇살이라. 혼잣말을 하며 부엌을 오가던 그녀는 도마에 놓인 미나리를 보다가 잠시 멈췄다. 이 아이, 미나리 좋아했지. 주한이 들어섰을 때 방 안엔 미나리 냄새와 고소한 들기름 향이 가득했다. 할머니, 어이쿠, 우리 주한이 왔구나. 와, 냄새 좋다. 미나리야? 내가 좋아하잖니. 많이 먹고 올라가라잉.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다. 공부는 어때? 할만해요. 할머니는 몸은 괜찮으세요? 그저 그렇지 뭐. 말끝이 흐려지자 주한은 휴대폰을 내려두었다. 할머니, 요즘 새벽마다 어디 다녀요?
복수는 잠깐 멈췄다. 젓가락질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어디서 들었냐? 아랫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 맨날 새벽같이 나가신다고. 그냥 운동 삼아 학교 구경도 좀 하고. 주아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진짜 말해봐요. 병원 다니는 거면 나도 알아야죠.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연습장이 슬그머니 주안의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예요? 주안이 그 연습장을 들자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건드리지 마라. 그건 그냥 연습장이다. 나는 책을 읽습니다. 할머니, 이거 문해교실이에요? 그게 왜? 지금 와서 이런 거에서 뭐해요? 시간 아까워요. 할머니 나이 생각 좀 해요. 그냥 쉬세요.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돼요. 말은 무심했지만 그 안엔 나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복순의 가슴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게 그냥 할매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다. 어릴 때도 늘 그랬잖아요. 할머니는 나만 챙기느라 본인은 맨날 뒷전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이런 거 하다가 몸이라도 상하면 누가 책임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등으로 입을 한번 닦더니 조용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 주아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남은 밥을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방 안 복수는 연습장을 꺼내다 말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연필 끝이 아직 쓰지 못한 문장 위에 조용히 멈춰 있었다. 방 안은 적막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복순 할머니는 연습장을 펴지 못한 채 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안이 떠난 후 집은 더 조용했다. 방금 전까지 사람 냄새로 가득하던 공간이 갑자기 빈 방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연필을 쥐어봤다가 놓았다. 다시 쥐었다가 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마음도 떨렸다. 맞다. 나는 평생 누가 하지 마라고 하면 그만뒀지. 혼잣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어릴 때엔 동생 먼저 밥 먹이느라 자기 밥은 쉽게 놔뒀고 시집 와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입고 싶은 옷도 한 번 못 입었다. 딸을 보내고 사위도 없이 손자를 키울 땐 그저 살아내는 게 일이었다. 그렇게 몇십 년. 한 번도 나는 뭘 원하지? 그 질문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말이여.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에 놓인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서울에서 주안이 보낸 편지였다. 처음으로 직접 쓴 손편지. 할머니, 내가 바쁜 척했지만 할머니랑 밥 먹고 얘기 나누는 시간, 그게 진짜 좋았어요. 그 문장을 수십 번, 100번 읽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그 아이도 결국 나한테 배운 거다. 이 마음은 내가 지켜야겠구먼. 그녀는 연습장을 열었다. 첫 장에 적힌 문장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봤다. 주안아, 할매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녀는 두 번째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할매는 지금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한다.
그 순간 바람 한 점이 창문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어둠이 조금 옅어지고 구들장 위 할머니의 그림자가 조금 더 똑바로 앉았다. 그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는 예정보다 일찍 눈을 떴다. 새벽 6시도 안 된 시간.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환했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부엌에 나가 쌀을 씻었다. 밥솥에 밥을 안치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사람이 뭐라도 먹고 나서야 공부가 잘 되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역을 휘젓는 손놀림이 부드러웠다. 식탁 위에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을 놓고 그녀는 묵묵히 앉아 식사를 마쳤다. 오늘은 새로 받은 숙제를 들고 가야 하는 날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주제 아래 문장을 한 문단 이상 써오는 숙제. 할머니는 밤새도록 그 문장을 써보고 지우고를 반복했다. 그리곤 결국 연습장 한 귀퉁이에 짧고 진심 어린 문장을 남겼다. 나는 주한이를 사랑한다. 주한이는 내 딸의 아들이다. 나는 주한이를 키우면서 나 자신도 다시 자란 것 같다. 주한아, 너는 나의 봄이다. 그 문장을 가방에 조심스레 넣었다. 길을 나섰다. 바람은 아직 싸늘했지만 복순 할머니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문해학교 교실. 칠판 앞에 선 수지 선생님이 웃으며 반겼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글씨 예쁘게 쓰는 법 배운다면서요. 내가 미리 연습 좀 하려고. 교실 한쪽에선 박 여사가 종이 비행기를 접고 있었다. 이거 봐요, 복순 씨. 내가 글씨는 못 써도 이런 건 빠르다니까. 복순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연습장을 꺼내고 연필을 깎았다. 책상 위엔 작은 돋보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은 글씨를 한 자도 틀리지 않게 써보자. 수업이 시작되고 복순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었다. 선생님, 봄이란 단어에 받침이 있습니까? 교실 안이 잠시 정적에 쌓였다가 수지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봄에는 받침이 있죠. 미음 받침이요. 그럼 봄이다는 문장은 받침 있는 단어 다음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순간 학생들의 시선이 복순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복순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수지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다. 복순 어르신, 혹시 시 한 편 써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글쓰기 대회가 있는데요. 주제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시요? 에이, 나는 그런 건 꼭 멋진 글 아니어도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면 충분해요. 복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연습장을 펼치고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펜 끝이 천천히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며칠 뒤 복순 할머니는 작은 사각 노트를 들고 동네 도서관에 들어섰다. 시를 쓰려면 책도 좀 봐야지. 할머니는 맨 뒤쪽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그곳은 오래전 남편과 처음 만났던 장소였다. 그날 이후로 도서관은 그녀에게 늘
말없이 위로를 주는 공간이었다. 서가 한쪽 시집이라고 적힌 코너에서 복수는 책 몇 권을 꺼냈다.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며 속으로 소리 내지 않고 따라 읽었다. 나는 오늘도 너에게 말하지 못한 말을 꽃 한 송이에 담아본다. 그 구절 앞에서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말하지 못한 말. 나는 그런 게 너무 많구먼. 도서관에서 돌아온 밤, 복수는 연습장을 펼치고 처음으로 시라는 걸 써봤다. 이름 모를 들꽃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하루는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글을 조용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다음 날 수지 선생님이 대회 참가 신청서를 나눠주며 말했다. 오늘까지만 제출하면 돼요. 용기 내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꺼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김 여사의 말이 들렸다. 어이구, 나이 80 돼서 무슨 시야. 젊은 사람도 시 잘 못 쓰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따라 쓰는 것도 벅찬데. 글짓기까지는 좀. 그 말에 복순의 손이 살짝 흔들렸다. 신청서를 내밀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너무 오버했나?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순간 가방 안에서 어제 썼던 그 시가 조용히 종이처럼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내 하루는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작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신의 시를 그 위에 얹었다. 부끄러워도 좋다. 이건 내 이야기다. 며칠 뒤 문해학교 수업 시간. 수지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들고 교실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지난 시쓰기 대회에 3분이 응모하셨습니다. 저는 그 용기만으로도 이미 3분 모두가 작가라고 생각해요. 박 여사, 그리고 뒤편에 앉아있던 정 할아버지, 그리고 복순 할머니. 3사람의 이름이 불렸다. 우와, 할머니 대단하세요. 몇몇 학생들이 박수치며 말했다. 하지만 박수 소리 너머로 다른 목소리들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근데 뭐, 이 나이에 시는 좀 오바하냐? 글씨도 겨우 쓰는데 무슨 시야? 복수는 그 말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손끝이 식어갔다. 가슴도 목도 말라붙는 느낌. 수지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혹시 오늘 수업 끝나고 낭독해 보실 분 계세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직 그럴 용기는 없네. 괜찮아요. 하고 싶을 때 말씀 주세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복수는 책상 앞에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아직 세상이 내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수는 문득 딸아이의 첫 운동의 날이 떠올랐다. 그날 그녀는 텃밭에서 쑥 캐다가 아이를 제 시간에 데려다 주지 못했고 그 일로 딸은 울며 말했었다. 엄마는 왜 항상 남들보다 늦어? 복수는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랬지. 나는 늘 늦었지. 근데 말이야, 이번에는 늦더라도 끝까지 가보고 싶다. 그녀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리며 어깨를 쭉 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내려앉은 골목. 복순 할머니는 집마당의 작은 평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달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어깨를 툭 치듯 스쳐갔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주안이라는 이름. 주안아. 할머니 바쁘셨어요? 아니야. 방금 김치국 데워 먹고 나왔지. 잠깐의 침묵. 그리고 주안이 말했다. 할머니, 저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문해학교에서 시 대회 나가셨다고.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아니,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부끄러워서 그랬지 뭐. 애들한테 괜히 흉 안 될라고. 주아는 조용히 말했다. 읽었어요. 그 시. 복순의 손이 떨렸다. 읽었단 그 시를 너는 나의 봄이다. 할머니가 쓴 그 문장. 그거 보고 저 많이 울었어요. 그 순간 복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주안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조용해졌다. 할머니, 제가 그날 괜히 말했어요. 그냥 걱정돼서. 근데 할머니를 막았던 게 그게 오히려 더 나빴던 것 같아요. 아니다. 그 말 듣고 나 더 열심히 했다. 할머니, 이번에 발표회 있죠? 그날 제가 가도 돼요? 복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너 오면 할매가 처음으로 그 시 큰 소리로 읽어줄란다. 주아는 웃었다. 기대할게요. 할머니. 전화를 끊은 뒤 복수는 다시 평상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서는 그녀의 연습장이 바람결에 살짝 넘겨지고 있었다.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복순 할머니는 작은 손전등 하나를 켜고 방 한가운데에 앉았다. 탁자 위엔 흰 종이 한 장과 자신이 쓴 시가 놓여 있었다. 너는 나의 봄이다. 짧고 수줍은 제목이 방 안의 침묵을 깨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들고 입을 열었다. 나는 주안이를 사랑한다. 주안이는 내 딸의 아들이다. 그러다 문득 목이 메었다. 그 문장을 세 번째 줄까지 읽었을 때 말이 멈췄다. 나는 주안이를 키우면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종이 위로 떨어졌다. 안 되겠다. 이래서는 못 읽겠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시 글을 내려놨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괜히 더 시린 듯 아려왔다. 그 순간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젊은 시절의 복순. 그 옆엔 어린 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그 딸은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너도 보고 있지? 내일 엄마가 무대에 선다. 많이 떨릴 텐데. 그래도 해볼라니까.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다시 서랍에 넣고 종이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천천히 한 글자씩 읽기 시작했다. 나는 주안이를 사랑한다. 이제는 목이 떨리지 않았다. 손끝도 가슴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번
2번, 3번, 10번 가까이. 그 시를 소리내어 읽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었다. 눈을 감는 순간 마치 먼 데서 박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봄이 왔다. 마을회관 앞마당엔 분홍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가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문해학교 글쓰기 대회.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조촐하지만 큰 행사였다. 행사장 앞엔 흰 천막과 작은 음향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과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는 구두를 신었다. 검정 치마에 연보라색 스웨터, 주안이 사준 스카프를 목에 조심스럽게 두르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당에 도착하자 수지 선생님이 반갑게 달려왔다. 복순 어르신, 오늘 너무 예쁘세요. 아이고, 늙은 사람이 뭘. 오늘 발표하실 거죠? 무대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이라이트니까요. 복순은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렇게 됐구먼. 멀리서 주안이 달려왔다. 할머니, 어이쿠, 너 왔구나. 당연하죠.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복순은 웃으며 주안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와줘서. 행사가 시작되자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쓴 시를 낭독했다. 누군가는 아들의 생일을, 누군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누군가는 이름조차 잊힌 연인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웃고 때론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 수지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는 복순 어르신입니다.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박수 속에서 복순은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 손에 든 종이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관중석 어딘가에 주안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주안이를 사랑한다. 순간 바람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 주안이는 내 딸의 아들이다. 나는 주안이를 키우면서 나 자신도 다시 자란 것 같다. 주안아, 너는 나의 봄이다. 그 문장들이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나는 너를 보며 배웠다. 용서란 건 시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걸.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마치 평생 말 못했던 마음을 이제야 꺼내놓는 사람처럼. 그녀가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고 장내를 가득 채웠다. 낭독이 끝난 뒤 복순은 단상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마이크를 내려놓은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닌 울림이었다. 주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복순은 아무 말 없이 주안의 팔을 가만히 잡았다. 그때 수지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마을 소식지에
이 시를 실어도 될까요? 복수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 글이 신문에 나간다고요? 네. 그 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서 박 여사가 말했다. 복순 씨, 나 진짜 울었잖아. 그 마지막 줄. 너는 나의 봄이다. 그 말이 왜 이리 좋노? 아, 나도 들으면서 우리 손녀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눈물 꼭 참았잖아. 사람들이 하나둘 복순 곁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씨 너무 좋았어요. 정말 작가 같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꼭 이런 시 듣고 싶었어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복순의 가슴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녀는 처음이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이 닿았다고 느낀 순간은 마당 끝에서 동네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저도 글 써도 돼요? 복수는 조금 놀란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다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그럼 써야지. 너도 나도. 우리가 안 쓰면 누가 쓰겠니? 며칠 뒤 동네 작은 마트 옆 게시판에 한 장의 종이가 붙었다. 문해학교 신앙송의 수상작 복순 어르신 너는 나의 봄이다. 누군가 게시판 앞에서 그 글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 사진은 곧바로 서울의 한 카카오톡 창으로 넘어갔다. 엄마 맞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사무실 책상 위 한참 일하던 손을 멈추고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그녀는 복순의 딸 주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대해서 시의 내용을 읽었다. 나는 너를 보며 배웠다. 용서란 건 시간보다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걸. 그 구절 앞에서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엄마.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지난 수년간 가슴속에 넣어두었던 말들, 그러나 꺼낼 수 없었던 말들이 그 짧은 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내가 용서받은 건가? 아니면 엄마가 나를 용서한 건가? 그녀는 조용히 카카오톡 창에 한 줄을 써내려갔다. 엄마 그 시 직접 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전송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복순의 옛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날 저녁 복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멸치볶음을 하던 중이었다. 기름이 살짝 튀는 소리에 주방장을 닫으려다 말고 그녀는 주안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물었다. 밥은 먹었냐? 예. 할머니, 저 드릴 말씀 있어요. 복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주안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한 장의 이미지가 떠 있었다. 복순의 시, 그리고 그 시가 붙어 있는 게시판 사진이었다. 이거 누가 찍은 거래? 어머니요. 복순의 손이 그 자리에 멈췄다. 걔가 봤단 말이가. 예. 어머니가 시를 읽고 그랬대요. 예전 생각이 많이 났다고. 복순은 아무 말이 없었다.
주아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전화했다가 결국 말 못했대요. 복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 아이가 내 시를. 그녀는 손을 뻗어 노트북 화면을 살짝 만졌다. 마치 그 화면 너머로 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는 듯. 그날 걔가 내 손잡고 울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복수는 작게 중얼였다. 나는 그냥 한 번만이라도 걔가 나한테 엄마라고 다시 불러줬음 했거든. 주아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엔 조용히 된장국 끓는 소리만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조용히 뺨을 스쳤다. 그때 멀리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복수는 몸을 일으키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영희야. 오래된 이름.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골목 어귀에 딸이 서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작은 가방 하나를 든 채로 그녀는 멈춰서 있었다. 둘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햇빛이 둘 사이의 그림자를 조용히 잇고 있었다. 복순이 먼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왔노? 씹었어요. 엄마 목소리 거기 다 있었어요. 복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너 많이 힘들었지. 엄마도 그랬죠? 둘은 한 발씩 서로에게 다가섰고 결국 복순이 딸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등 뒤에서 주안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하나로 겹쳐졌다. 그날 복순의 시는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도착한 것이다. 봄이 깊었다. 문해 학교 앞마당에는 붉은 철쭉이 만개에 있었고 하늘은 맑고 파랬다. 졸업식 날 어르신들은 하나둘 정장을 차려입고 마을 회관에 모였다. 복순 할머니도 차분하게 머리를 빗고 검은 치마와 흰 블라우스를 입었다. 딸이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줬다. 엄마, 이 옷 예뻐요. 복수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날이 오네. 나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주안이 현관에서 외쳤다. 할머니, 차 막히기 전에 가야 돼요. 복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천천히 문을 나섰다. 학교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두 번째 입학식입니다. 수지 선생님의 말에 복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순서지가 하나씩 나눠졌고 복순의 이름은 맨 마지막에 적혀 있었다. 그녀는 무대를 바라보며 가방 안에 있던 편지 한 장을 꺼내 접었다. 그 편지엔 삐뚤빼뚤하지만 진심 가득한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다.
무대 위는 고요했다. 복수는 작고 낡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두 손으로 곱게 폈다.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나는 복순입니다. 올해 80이지요. 잔잔한 웃음이 객석에 퍼졌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나는 그를 모르는 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름도 못 쓰고 편지도 못 썼지요. 복수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다 손자가 있는 곳에 눈길을 두었다. 내 손자 주한이는 나에게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주며 내 마음속 닫힌 문을 열게 해줬어요. 종이를 가볍게 잡은 손끝이 떨렸지만 복순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한글을 배우고 내가 처음 쓴 말은 사랑합니다였습니다. 누구에게 쓸까 고민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오래도록 말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딸은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내 딸입니다. 숨죽인 객석에 작은 훌쩍임이 번졌다. 나는 너에게 단 한 번도 편지를 쓴 적이 없었지. 말로도 다 못했던 그 말, 이제서야 글로 남기려 한다. 복수는 손에 쥔 종이를 가슴 가까이 붙였다. 미안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손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꼭 다물었다. 내가 글자를 배운 이유는 무엇을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마친 복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무대 아래에 딸이 일어서고 있었다. 복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읽었나 내 편지. 딸은 눈물을 머금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받았어요, 엄마.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길고 따뜻하게 이어졌다. 복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박수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무대 아래로 내려오며 두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한 아이가 복순 앞으로 다가왔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시 써볼래요. 복수는 놀란 듯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꼭 써보거라. 한 글자씩 내 마음처럼 말이다. 어른들도 복순 곁으로 하나둘 다가왔다. 복순 씨, 진짜 멋있었어요. 그 마음, 우리 다 들었어요. 복순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그냥 배운 걸 써봤을 뿐입니다. 딸이 다가와 복순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어디선가 떨고 있었다. 엄마, 이제 자주 편지 써줘요. 복순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글자가 내 마음 같으니께. 주한이도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오늘 진짜 멋졌어요. 복수는 그 말에 웃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 미소는 세상 무엇보다 조용하고 깊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복수는 천천히 회관 마당을 걸어 나왔다. 봄바람이 불어와 스카프 자락이 흔들렸다. 복수는 주머니에서 연필 하나를 꺼냈다. 그 연필은
배울 때 처음 쥐었던 짧고 많이 깎인 것이었다. 그녀는 그 연필을 손에 쥐고 햇살 아래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쓸 수 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마을 골목 끝 조용히 걸어가는 복순의 뒷모습만이 화면에 남는다. 며칠 뒤 복순은 다시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달라진 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물을 데우고 된장을 풀고 고무 장갑을 껴서 마당 청소를 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누군가는 그녀를 향해 조용히 인사했다. 어르신, 시 정말 잘 들었어요. 글 참 곱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복수는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점점 웃는 법을 배웠다. 고맙심더 많이 부족한데 그 말 끝엔 언제나 조용한 미소가 따라붙었다. 문해학교 교실도 어느새 조금 북적이기 시작했다. 글씨 쓰신 복순 씨는 어디 계시대요? 그 사람 덕분에 나도 한번 배워보려고요. 복순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칠판에 적힌 한글은 마음의 문입니다. 그 문장을 복순은 이제 힘들이지 않고 또박또박 따라 쓸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수지는 복순에게 다가왔다. 복순 어르신, 혹시 다음 달 시화전 때도 글 하나 써주실 수 있나요? 복순은 놀라며 되물었다. 내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글을 보고 배우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복순은 작은 노트와 연필을 꺼냈다. 그럼 다시 써봐야겠네요. 그 사람한테 못한 말이 아직 좀 더 있으니께. 그날 저녁 복순은 마루에 앉아 다시 연필을 쥐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단단한 선이 흐르고 있었다. 마을 회관 앞 게시판.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익숙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딸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지나는 사람이 하나둘 멈춰 서서 읽고 있었다. 복순 어르신 또 쓰셨대. 이번엔 딸한테 쓴 편지라는데. 정말 글 참 곱더라. 글 아래에는 수지 선생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다음 시화전에서 직접 낭독 예정입니다. 복순은 그날도 문해학교에서 연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번에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적고 싶었다. 나는 니한테 한 번도 잘했다고 말한 적이 없더라. 네가 아기 키우고 밤새 일할 때도 나는 내 걱정만 했지. 이제는 네 얼굴만 봐도 속으로 계속 말아먹는다. 수고했다. 우리 딸이라고. 복수는 글을 다 쓰고 나서 혼자 작게 읊조렸다. 이제 진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뒤 마을 회관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게시판 앞에 멈춰 섰다. 글을 천천히 읽은 뒤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는 글 아래 적힌 복순 어르신이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입안에서 되뇌었다. 복순. 혹시 그분이. 그리고 회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관 안 문해학교 교실. 복수는 앞줄 자리에 앉아 연필을 깎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복수는 고개를 들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성함이 이복순 어르신 되시나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마심더. 그는 조금 망설이다.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복수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다. 봉투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당신이 떠난 날에. 복수는 숨을 멈췄다. 그 글씨는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의 것이었다. 몇십 년 전 복순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헤어진 약혼자가 있었다. 전쟁통에 서로 소식을 끊겼고 복수는 기다리다 결국 포기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복순의 소식을 끝까지 찾으려 했었다고 한다. 그 편지는 그 남자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편지 속에 할머니 이름이 있었어요. 직접 전하라는 유언도요. 복수는 말없이 편지를 열었다. 복순 씨, 나는 결국 그대에게 글로밖에 이 마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의 웃음, 그대의 말투, 그대의 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혹시 이 편지를 본다면 부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줘요. 나는 그대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았으니까요. 영수. 복수는 편지를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영수야. 그 말은 마치 오래전 묻어둔 계절을 다시 꺼내는 듯 가늘고 따뜻했다. 그날 밤 복수는 등잔불 아래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펼쳐진 노트 한 권과 단정히 깎인 연필 한 자루, 그리고 하얀 종이 위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내 이름은 복순입니다. 복스럽게 살라는 뜻이라 들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늘 잃은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복수는 글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연필을 들어 글을 이어갔다. 이제는 그 이름이 좋아졌습니다. 배우고 적고 전한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이름은 누군가에게 불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러주는 것임을. 복수나 수고했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이제야 완성된 작은 해방 같았다. 다음 날 복수는 시를 들고 문해학교에 도착했다. 수지 선생은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 이게 시예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조용히 내밀었다. 이번엔 내 이름을 쓰고 싶었으심더. 수지는 노트를 펼쳐 읽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끝내 입을 막고 말았다. 할머니, 정말. 복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 시화전은 이걸로 해도 될라나.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마을 회관 앞. 오늘은 시화전이 열리는 날이었다. 회관 입구엔 색색의 종이꽃과 직접 쓴 시들이 한 장 한 장 걸려 있었다.
복순의 시는 가장 중앙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복순이라는 이름. 무대에 마이크가 놓이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로 앉기 시작했다. 수지가 복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준비되셨어요, 복순 어르신. 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부를 차례니께요. 마이크 앞에 선 복순.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 속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 이름은 복순입니다. 복스럽게 살라는 뜻이라 했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잃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이름은 누군가에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안아주는 말이란 걸. 복순아, 수고했다. 참 많이 외로웠지. 그럼에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오늘 나는 나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릅니다. 복순아, 잘 살았다. 낭독이 끝났을 때 회관안은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을 깨듯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쳤다. 곧이어 천천히, 그러다 점점 커지는 박수. 딸은 눈을 감고 있었고 손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다.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 이름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복순, 진짜 잘했다. 몇 해가 흘렀다. 복순의 집 마당엔 더 이상 고무장갑이나 빨랫줄이 보이지 않았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봄이면 마당 끝 목련이 피었다. 딸은 가끔 그 마당을 정리하러 왔다. 그날도 조용히 낡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딸은 한 권의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엔 붉은 펜으로 복순 글 연습장 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눌러 쓴 글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어떤 날의 일기, 어떤 날의 시, 어떤 날의 사과.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한 장의 편지가 붙어 있었다. 글자를 배우게 해줘서 고맙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쓸 수 있어서 조금 덜 외롭다. 내 이름이, 내 마음이 이제는 나에게 돌아왔다. 내가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는 게 글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도 참 괜찮은 일 같아. 복순. 딸은 그 편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엄마. 이 글씨 진짜 엄마 손글씨네. 그 말에 뒤에서 조용히 방안을 들여다보던 주안이 말했다. 이거 책으로 만들면 안 될까? 딸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응. 할머니 시. 할머니 이야기. 읽고 나니까 누군가한테도 꼭 들려주고 싶어서. 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엄마 이름 이제는 세상에 들려줘야지. 몇 달 뒤 작고 소박한 출판 기념회. 표지엔 연보라색 배경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복순 내가 나를 부른 날.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는 연필을 다시 쥐었고 누군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소리내어 불러보았다. 어느 독자가 그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펼쳐 첫 문장을 적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마음을 써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할머니의 아주 특별한 입학식을 함께 했습니다. 80살. 복순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발걸음이 사실은 글자를 배우기 위한 용기였다는 거려. 그녀는 몰래 연습장을 펼쳐 하나의 문장만을 써 내려갔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말로 다 못할 땐 글로 전해야 하더라. 그 문장이 완성될 때까지 복수는 한 획 한 획에 자신의 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위에서 시를 낭독하며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진심으로 불렀습니다. 복수나 수고했다. 그날 이후 그녀가 남긴 글은 딸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닿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글자 하나를 배우는 용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는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조금 덜 외롭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거 참 괜찮았다 싶으시면 댓글에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참 따뜻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어떤 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퀄리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순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조용히 하지만 복스럽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